네, 오늘도 공공성이라는 책을 좀 읽고 시간 좀 토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분들이 계신데 좀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지난주에 그 강의했던 내용이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공공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말로 바꾸는 게 제 책 읽기의 목적인데요. 공공성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이런 건 좀 제가 좀 미숙합니다. 제 말 우리말로 바꾸는 거에 좀 치중을 하고 있어서 공공성의 그 첫 번째 공 이것은 뜻이 우리말로는 그 위라는 것인데요. 구실, 노릇, 역할 이런 뜻입니다. 이건 지위에 가는 거거든요. 지위. 대통령은 대통령 노릇을 하겠죠. 이런 게 이제 공입니다. 공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다음에 두 번째 공은 함께 공인데요. 이 함께 공은 동사의 하다라는 동사와 때가 결합된 말입니다. 하는 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다의 그 주체가 되는 사람, 자율적인 목적을 자율적으로 정립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책임지는 이런 주체 개념이 바로 함께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와 함께 서울 간다 소리는 할 수가 없겠네요. 타고 가거나 뭐 이렇게 사물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는 언제나 이런 책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체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퍼블릭이라는 말은 우리가 공공성으로 번역을 했지만은 퍼블릭은 아주 쉬운 말입니다. 모두의 것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의 반대말이 프라이빗인데 프라이빗은 나만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말로 쓰이는 것이라는 말은 가장자리 또는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가름하는 경계, 가름하는 자리입니다. 살갗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살갗, 살과 살 아닌 바깥을 구분하죠. 안팎을 나누는 자리, 이것이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했던 말은 이제 커먼이었죠. 커먼이라는 것은 오늘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커뮤니티랑은 좀 다른 말입니다. 커먼이라는 말은 직역을 하자면 함께 가진 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진 것, 사람 뭐 이런 거죠. 또 숨쉬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함께 가진 것은 커먼이라는 것은 공통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같이 소통되는, 같이 쓰이는 것 이런 뜻이고, 공유라고도 함께 가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그래서 흔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진 것이라고 일단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유 또는 공통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낱말은 이제 오늘날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요. 공공성 개념에서 퍼블릭, 커먼, 영어로 이제 오픈입니다. 근데 이 오픈이란 말은 개방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공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픈에 대한 그 낱말 뜻은 열려 있다는 거죠. 문이 열려 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오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아무나 가질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다. 개방이라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요즘 이제 공유라고도 많이 연결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오픈은 직접 만나는
과정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함께 나누기. 제가 이제 공공을 네 낱말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죠. 모두 함께 또는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같은 거죠. 뭐 근데 모두와 누구나는 뭐 이제 그 논리학에서 이제 그 대위라고 하는데요. 뜻은 같지만은 말해지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의 것 하면 나라의 것, 모두의 것은 공짜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그러면 그걸 못 가지면은 왠지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죠. 그래서 개별화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그런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라고 말하는 것과 누구나 똑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용상 똑같지만 말해지는 방식이 전혀 달라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통적인 공공성은 모두 함께라고 말해질 수 있지만은 21세기 요즘 새로이 말해지고 있는 NGO, NPO, 가버넌스 이런 관점에서는 누구나 똑같이라고 새롭게 번역할 수 있겠다. 제가 뭐 공유지의 비극도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다양한 방식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 강의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좀 어려웠던 것은 결국 이제 우리말로 이걸 뭐라고 바꿔야 되는데 공을 뭐라고 바꿀까요? 또는 이제 사를 뭐라고 바꿀까요? 공사를 대립된 반대 개념으로 본다면은 제가 이제 사에 대한 우리말 풀이를 좀 많이 드렸죠. 이것은 우리말로는 사사로울 사자라고 하지만은 쉬운 우리말로 쓴다면은 한아름 할 때, 두아름 할 때 아름이라고 새겨왔다. 그 아람치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나만의 것이라는 뜻인데 이게 아름이란 말을 우리가 한아름 꽃을 한아름 또 아름들이 나무 할 때 그 아름이라고 쓰이긴 하는데 명사로 이렇게 주제화돼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의 그 사가 아름이라고 하면 좀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아름이라는 것은 어쨌든 껴안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 것으로 껴안는다. 이것의 반대 말로 공을 쓴다고 한다면은 사가 안는 것이니까 공은 베푸는 것이 되겠죠. 모두에게 베푸는 것, 나의 것이지만은 한 개인이 모두에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 개념은 개인도 가능한 것이고요. 또는 공기업 이런 데도 가능하고 기업도 가능하고 국가나 정부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무슨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이 퍼블릭시티 이런 공공성 또는 공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차원을 모두 포괄해서 제가 만든 우리말은 아름의 반대말로 벌림이라고 일단 썼고요. 벌림에는 이 낱말 자체를 제가 또 아주 제 식으로 말을 만들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를 버리다. 북한 말로는 우리는 이제 벌이다라고 하는데 북한 말로는 벌리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버리다나 벌리다나 모두 이를 벌린다, 이를 버리다. 왜 이렇게 이를 버리냐?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또 팔을 벌리다 할 때도 틈을 넓히는 것 이것도 벌림이 되겠습니다. 벌림이란 말은 아주 낯선 쓰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공은 모두에게 또는 누구나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 쓰임의 폭을 넓혀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벌림이고요. 사라는 것은 좁히는 것이죠. 나 또는 너나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라는 것은 뭐 범위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논의에서 아주 중요했던 것은 과정의 공공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원호 작가 이야기도 아마 제가 했는데 그것도 중요했던 내용이고요.
과연 우리는 과정 자체를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진품 명품을 예를 들었었죠. 한 이제 병풍을 가진 사람이 마음속으로 2천만 원짜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품 명품 프로에 나가서 감정을 받았더니 이게 가짜여서 2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뒤에 한 작가가 찾아가서 자기한테 팔라고 하자 사연을 줄줄이 늘어났어요. 근데 결국 본디값이라고 하는 감정가가 20만 원이었기 때문에 낙찰가 20만 원을 불렀습니다. 그럼 이러한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값이 떨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복제였다는 거죠. 가짜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제라는 말의 의미는 그 최종 결과물인 작품이 수십 종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 이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값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최종 결과물에 오로지 누군가가 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결과물에 대한 온전한 값을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 최종 결과물 값에 대해서 그 소유자는 기여한 만큼만 가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제가 노동 개념 소개할 때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 조금 논의하지 못했던 걸 하나 좀 하고 오늘은 사양의 공공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공동체라는 말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말로는 공동체인데 함께, 같은 체는 몸이라는 뜻인데 이 체는 상당히 어려운 뜻이에요. 체육이라는 말 속에 체가 있습니다. 놀랍죠. 육신할 때 이제 몸 신자도 있죠. 그래서 육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기 육자를 쓸 때도 있고 몸 신자를 쓸 때도 있고 몸 체자를 쓸 때도 있는데 체는 뼈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체의 같은 의미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낼 때 법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문법 할 때도 뼈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체는 실제로 어떻게 갖춰져 있는 것을 말할 때 체라고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말할 때는 바뀌지 않는다, 불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그것을 심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 법, 체 이렇게 다 같은 뜻인데 그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에서 찾아보면 커뮤니티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컴은 뭐 함께라는 뜻이라면 다 아시는 되고요. 유니티 할 때 무누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죠. 이건 서양식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스라는 사람이 선물론이라는 책에서 커뮤니티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공동체란 무엇이냐?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 거래가 아니고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 이렇게 규정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에나프라는 사람은 진리의 가격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타인의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수교라는 의미로도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수교한다는 것. 타인의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에리 프롬은 이것을 여자는 자기를 준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상대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로써 우리는 상대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인정을 통해서 이건 상호 인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 인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동등한 이런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러한 상호 인정의 맨 밑바탕에 놓여 있는 건 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저는 이 공동체를 모아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여 살이를 하는 동아리, 줄여서 모아리 이렇게 쓰고 있는데, 모여 살이 동아리, 모아리라고 쓰고 있는데, 공동체란 말은 파고 들어갈수록 좀 이상한 말이에요. 뜻을 알기가 좀 어려운데요. 동이라는 것은 울타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동이니까 함께 살아가는 울타리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족은 모든 상호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얼마나 강력하냐면 생물학적으로도 인정해야 되고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삶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가족이 모든 공동체, 모아리의 그 근거가 된다. 인정한다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대우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여기고 대우하는 거. 아주 이제 홍길동전에 나오는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하는 그 장면이 떠올라질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동체라는 말 속에 서양에서는 선물 개념을 이제 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선물이라는 것이 함께 나누는 것이고 함께 주고받는 것이고 상호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결국은 제가 이제 추구하는 21세기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살림의 근거가 된다.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살려야 되나 하면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모아리를 구성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이제 공동체 또는 모아리를 크게 둘로 나눈 사람이 있었죠. 테니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죠. 1881년도. 이렇게 오래된 책은 우리가 마치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독일어 잠깐 보겠습니다. 게마인샤프트. 게마인 할 때 마인은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샤프트라는 말은 독일어 참 어려운데요. 체계화된 어떤 그 얼기, 우리말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얼기라는 뜻입니다. 얼기설키 얼기인 것, 이것이 샤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들어가고 구조도 들어가고 뭐 땅 이런 것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얽혀진 것. 이렇게 마인샤프트니까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죠.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걸 그대로 갖다 써왔기 때문에 게마인샤프트가 무슨 뜻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봤어요. 그냥 게마인샤프트를 공동사회라고 그냥 갖다 썼죠. 근데 사회란 말 자체도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것으로 얽힌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게 내 거, 내 아버지, 내 엄마, 우리 집, 내 친구, 내 학교, 이게 다 게마인이야.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나의 울타리, 나의 소유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 그것이 게마인샤프트입니다. 아주 쉬운 표현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의 것, 우리 것. 이익사회에는 게젤샤프트라고 하는데, 게젤레 하면은 뭐 동료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동료 것이에요. 동료 것, 동료의 것. 근데 여기 조금 더 번역 의역이 필요합니다. 나의 것은 대부분 대대로 나한테 물려 내려온 겁니다. 내 몸도, 내 가족, 내가 사는 땅, 민족 전부 다 대대로 핏줄처럼
대대로 물려받은 것, 이것이 되게 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핏줄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심지어 땅도 그래요. 땅도 이웃도 뭐 우리 제주도 사시는 선생님 아시겠지만은 뭐 하루 이틀 이웃이 아니잖아요. 1,200년씩 이웃이죠. 계속 내려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도시화가 되죠.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사건이 고향을 떠난다는 거예요. 고향의 의미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향의 한마디는 뭐 바로 땅입니다. 토지죠, 토지. 박경리의 그 토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도시화의 핵심이었습니다. 땅을 떠나면은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딴 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떠나냐면 결국은 필요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겁니다. 생존은 모든 것을 덮죠. 불륜도 덮고요. 그리고 도둑질도 덮고요. 모든 걸 정당화합니다. 생존의 위기가 커질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제 식으로 이제 번역하자면은 전통 사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군자. 요걸 이제 군자에 대한 반대말이 이제 소인이잖아요. 소인인데 소인. 그러니까 군자는 덕을 베풀죠. 근데 이제 소인은 소강 사회를 만든다고 유학자들이 많이 규정해놨습니다. 이 번역이 어려운데 비가 오다가 잠깐 소강 상태에 접어들죠. 이게 소강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식으로 제식으로 번역하면 끼리끼리 모이는 것. 게젤샤프트는 소강 사회, 소인배들, 몰입애들 또는 자기 입속에 따라서 이리저리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집단, 이것이 게젤샤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자가 이걸 읽는다면은 게젤샤프트는 소강사회라고 분명히 읽었을 겁니다. 이거 제식으로 다시 현대화해서 번역하면 끼리끼리 엮인 것이죠. 나의 것으로 얽혀 있는 것이 있고 끼리끼리 엮인 것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모아리를 두 종류로 나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테일러, 왈저, 맥킨타이어 등등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사회학자들이 구분한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커뮤니테리즘이라는 공동체주의하고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둘로 나누게 돼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둘로 나누게 된 겁니다.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근데 이 자유주의부터 설명을 해보면요, 자유로운 사람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유라는 개념이 좀 어렵죠, 우리말로는. 제 식으로 그냥 제 마음대로 하기, 제 멋대로 하기, 제 마음대로 하기, 제 맘대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맘대로. 제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 공동체에 대한 이 구속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게젤샤프트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계약을 통해서 저마다의 그 개인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국가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점점점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를 이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자 반대쪽에 공동체주의자들이 이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탈출구를, 자유주의를 좀 비판하기 위한 하나의 그 틀을 짜야 됐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 다윗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에이, 무슨 소리야.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가치라고 여기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지금 추구하고 계시군요.
좋은 직장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왜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 사회가 가치 있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 속에 뭘 봤냐면 그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에는 공동체의 가치가 이미 내면화됐다. 이 내면화된 가치, 언어 또는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은 이미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는 확고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주의를 새로운 형식으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20세기 말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흐름이 하나 형성되게 됩니다. 이제 네글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그 사람의 이제 이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유라는 개념을 많이 쓰게 됩니다. commons, s가 붙어서 commons. 예를 들어 언어. 한국말은 누구 건가요? 쓰는 사람 거죠. 문화는 어떤 거야? 김치 문화는 누구 건가요? 김치를 담궈 먹는 사람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공유라고 하는 공유물은 그것을 쓰거나 누리거나 나누어 갖는 사람의 것이야.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네요. 우리가 사는 여기 서울, 여기 누구 거죠? 서울 시민의 것인가요? 뭐 누구나 와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걸 이제 함께 가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공유물이라고 많이 썼지만은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좀 새로이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진 것, 함께 써야 하는 것들, 물, 공기 이런 거, 바다, 땅덩어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써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지금 회의실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는 이 공간을 함께 써야 됩니다. 함께 써야만 하는 것, 함께 가진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해졌어요. 생태운동하고도 연결됩니다. 생태운동, 마을 태양광 운동, 지역 공동체 이런 것들, 공동육아 또는 이제 지역 화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물이라기보다는 저마다의 사람들이 함께 써야 할 어떤 것들을 같이 누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제 이 커먼스 운동이라고 하는 공유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커먼스 운동은 가렛 하딘이 제안했던 공유주의 비극, 1968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공유주의 비극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었던 오스트롬의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책으로부터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픈소스, 오픈데이터, 오픈액세스, 소프트웨어, 지시, 콘텐츠, 또는 P2P, 상호협력, 공동번영 등등 이러한 공유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오픈이라는 말은 그래서 단순히 열려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열어놓는 건 기본이고 그걸 통해서 함께 갖는 것이죠. 함께 쓰고 함께 누리고 하는 것이 바로 오픈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 같이 살기 또는 함께 살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공유 경제라는 말도 요즘은 쓸 수 있는데요. 공유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갖기 정도로 이해를 해야만 함께 쓰기가 좀 더 정확합니다. 함께 쓰기. 공유 서울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공유 서울. 함께 서울.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보다 정확히는 나눔 서울 이렇게 돼야겠죠. 어쨌든 지금 정착된 것은 함께 서울입니다. 네그리라는 사람이 이제 공통체라는 커먼스를 이제 공통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뭐 더 이상한 번역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것, 우리가 함께 가진 것, 이게 커먼스입니다. 함께 가진 것 뭐가 있나요? 환경, 전부 우리가 함께 가진 것이죠. 환경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강조하게 되죠.
이 함께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중요한 게 함께 속에 들어가 있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결정 과정, 다음에 자치, 자율적 관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네그리의 좀 극단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본주의는 이런 커먼스, 우리가 함께 가진 것들을 모두 사유화하는 쪽으로 파괴시킨다.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국가라는 개념, 결국 국가가 기업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국가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이것을 함께 가진 것들에 대한 파괴로 보고, 그럼 결국 국가에 대한 반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적 소유권이 사라질까요? 그럴 수는 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커먼스, 함께 가진 것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NGO라든지 NPO 이런 개념들을 새로 등장시키게 됩니다. 이건 이제 가버넌스라는 개념으로도 이해가 되는 건데요. 가버넌스와 NGO는 좀 다릅니다. 가버넌스는 이제 국가가 어떤 그 공적 그 기업들을 만들어서 공적인, 그러니까 모두의 것을 또는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것들을 전문 인력들에게 맡겨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가버넌스라고 한다면요. 이제 NGO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PO는 Practice입니다. 이익. 그러니까 비정부 기구라고 우리가 많이 번역을 하고, NPO는 현재 정확히 번역을 못 하고 있죠. Profit, 그러니까 비영리 기구, 비영리 단체 정도로 번역을 할 수는 있는데요. 합의된 번역이 참 없어서 좀 말하기는 껄끄럽습니다. 이런 NPO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먼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새로운 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일본에서는 선두적으로 NPO같이, 미국하고 일본은 이제 NPO라고 많이 쓰고 있고요. 유럽 쪽은 NGO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같은 거야. 다만 이제 그 프라핏이라는 데에 방점을 찍으면은 영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냐, 이것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넌 가버먼털보다는 좀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사익을 추구하진 않는다. 이게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익 사업을 하되 이익을 남깁니다. 이익을 남기지만 그것을 개인의 사익으로 가지는 않고요. 의료, 복지, 환경, 인권, 교육, 학술, 또 새로운 마을 만들기, 문화예술 등등 이 모든 영역, 이게 지금 정부가 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NPO들이, 일본의 경우에는 한 NPO가 4만 개 이상, 4만 3천 개 이상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협동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1장을 좀 하겠습니다. 서양 공공성의 역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일단 25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쪽. 여기서 이제 공화국이란 말의 뜻이 나오고 있죠. 레스 푸블리카, 모두의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의 것, 모두. 근데 모두의 것 하면은 이거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의미도 좀 있습니다. 공짜. 그래서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도 좀 있어서 그것을 제가 좀 발전된 개념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이렇게 좀 개별화를 좀 시켰다. 지금은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나와 뗄려야 뗄 수 없는 것이고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것보다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이렇게 갖지 못하면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갖는 건데 그게 없으면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덜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별화는 개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나 가진 것 이렇게 해서 좀 새로운 말로 오가고 있습니다. 로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로마에서 이미 공화정 이런 공화국 이런 개념들을 통해 가지고 나라와 로마 자체는 서울 자체가 모두의 것이다. 서울은 누구 것입니까? 서울시장의 것이 아니고 서울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서울시가 모두의 것인데 왜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이익을 위해 사사로 했습니까? 이런 비판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의 것이라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한 사례로 이제 민회, 로마에서의 민회, 평민들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민회하고 원로원, 귀족들을 대표하는 원로원 사이의 이런 갈등이 결국 그 민회, 모두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을 내세우고 있는 이제 민회가 좀 원로원에게 승리해서 민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원로원에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입법화를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세로 넘어오니까 좀 바뀐 게 하나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중세로 넘어오니까 시민이 사라졌어요. 시민이 사라진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입법권도 없지만은 나라는 이제 모두의 것이 아니고 황제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농민으로 전락하고요. 또는 봉토, 농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사계급이 새로이 출현하게 되고요. 로마의 경우에는 전사계급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민이면 누구나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라는 집단은 군 복무의 의무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래서 뭐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생존권 정도만 보장을 받았던 것이고요. 시민이 된다는 것은 결국 군인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중세로 들어오면서 이중화됐죠. 하나는 교황, 하나는 황제, 이 둘로 나뉘면서 이제 서열화가 생겼고 하이라키. 더 나아가서 이제 복종과 보호라는 새로운 중세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논의가 하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등장한 것이 이제 도시라는 것인데요. 중세 도시라는 말을 우리 박지민 선생님이 이제 도시사를 전공하시니까 보통 서양 중세 도시를 자유도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자유도시의 꽃은 피렌체인가요? 피렌체를 전공하시는데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근데 일단 도시화된다는 것은 어디에나 똑같은데요. 인구가 증가합니다.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은 공간이 좁아진다는 것이고요. 또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위생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수돗물, 그다음에 이제 배설물 등등 뭐 수많은 문제가 생겨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런 행정 시스템도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행정 시스템이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법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법의 발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거꾸로 농촌은
공동화되겠죠. 제가 이제 공동화를 듬성듬성하게 만든다. 새로운 말로 듬성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멍을 뻥뻥 뚫게 하는 거죠. 농촌은 무너지고 도시는 과밀이 되는 거죠. 도시로 떠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인클로저 운동 잘 아실 겁니다. 또 우리 그 조선에서는 동학이 있었습니다. 난민 못 살겠다. 그래서 갑자기 세금 낼 수가 없으니까 마을 전체의 주민들이 마을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죠. 이게 난민입니다. 난민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도시에 가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 뭐 또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동학에서는 이런 일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산골짜기 이런 데로 가가지고 새로운 공동체, 기존의 공동체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생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이제 동학이라는 운동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우리말로 이게 도시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영어로 이제 city인데요, city. city라는 말은 뭐 그냥 그 타운이란 말입니다. 마을이란 뜻이에요. 마을. 그럼 이제 마을이란 말은 우리말에도 있네요. 마을. 우리말엔 고을도 있습니다. 고을, 마을, 골. 계곡이 있죠. 계곡. 그것을 골이라고 하는데 골짜기 골. 예전에 이제 그런 골 그 근처에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걸 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골짝. 그리고 그 이제 골이라는 것이 골짝이라는 것이 굽이굽이 굽이치기 때문에 뜨문뜨문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이란 말로 또 뜸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윗뜸, 아랫뜸, 가운데뜸. 그 뜸이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뭐 이런 그 마을을 뜻하는 것이 있었고요. 제가 또 소도 얘기했죠. 소. 철이 나는 마을, 철소. 이렇게. 또 소금이 나는 마을, 염소. 이렇게. 소라는 것은 마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시라는 건 뭘까요? 도라는 것은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도라는 말이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도매로 샀습니다 할 때 도. 그것도 그 몰아서 사고 팔았다 이런 뜻입니다. 돌은 도거리, 몰아서 한꺼번에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도라는 거는 모였다 또는 몰아 산다, 모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마을, 그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 뜨문뜨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을이 이렇게 도시가 등장하려면은 일종의 하나의 큰 서라벌처럼 벌판이 있어야 됩니다. 벌말이라고 하죠. 우리말이 더 어렵죠, 그죠? 네. 도시란 말은 쉬운데 시라는 말은 사고 파는 곳이란 뜻입니다. 시장, 사고 파는 곳. 그러니까 도시라는 건 두 낱말로 이루어져 있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 그리고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곳. 이상하네. 왜 이게 도시야, 그러니까. 시티라는 말은 결국은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이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티하고 문명이라는 걸 염두에 보시면 시티라는 것의 중요한 뜻은 제도군요. 이런 법이라는 것과 다음에 어떤 상하수도, 시설 등 이런 것들이 갖춰진 하나의 그 문명화된 어떤 공간, 이런 공간 개념으로 많이 이해했던 겁니다. 공간은 설계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람들이 모여 산다거나 또는 물건을 사고 판다는 이런 쪽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고 공간 개념으로, 설계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했던 말이 city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city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 계약이라는 겁니다. 매매라든지 모든 것이 계약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세의 이런 도시는 아무것도 아닌 발전을 보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로마 시대에는 있을 수 없었던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하나의 그 공동체를 제도화했다는 그러한 주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근대가 가능하게 됐던 것이죠. 윌리엄 하버마스는 이런 이제 그 중세 도시를 독일어로 에페틀리카이트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어로는 공공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럼 퍼블리시티하고 같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독일어로 에펜틀리카이트는 오픈,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퍼블릭이 아닙니다. 퍼블릭은 모두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퍼블릭은 모두의 것이라는 뜻이고 오픈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열려 있음의 반대말은 닫혀 있던 거죠. 닫힘. 어떤 사람은 이제 공론장이라고 말하는 요건 한나 아렌트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공적인 의사결정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분은 투표를 할 수 있죠. 근데 투표권이 없는 분은 투표를 못합니다. 이런 게 참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참여 가능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 동아리, 이것이 에펜틀리카이트군요. 정보 접근성도 있고 권리도 갖고 있고 또 그 적극적인 참여의 어떤 그 분배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에펜틀리카이트이기 때문에 단순히 열려 있다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로 볼 때는 그런 참여, 그다음에 권리, 그다음에 분배, 그리고 정보의 개방성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논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버마스는 이렇게 중세의 도시들에서부터 이러한 서양의 공공성이 자라나왔다, 이렇게 근본적인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32쪽에 보면은 이런 아주 간단한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9세기 때 삼포제 농경 방식이 시행이 됐다. 2포제, 3포제, 이게 뭐 쉬워 보이지만 3포제는 농업혁명에 가까운 겁니다. 이제 3포제라는 거는 3번 쉰다는 뜻입니다. 3분의 1을 쉬게 하는 거. 농토를 3분해 가지고 3개 중에 하나는 한 해 동안 쉬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료가 있어서. 비료만 뿌리면은 뭐 식물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굳이 땅을 쉬게 할 필요가 없어요. 휴경. 쉴 필요가 없는데 비료가 없을 때는 또 이제 이런 거름 개념도 잘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땅을 쉬게 하지 않으면은 소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이제 땅을 적절히 쉬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산출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것은 땅을 깊게 가는 거였습니다. 땅을 깊게 갈아야만 이런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그로써 이제 그 땅을 쉬게 하는 범위를 줄여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절반을 쉬게 하다가 3분의 1만 쉬게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산출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물레 방아가 생겨나서 인구 증가의 이런 그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이런 곡물을 제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결국 농토가 아무리 그 이제 확장이 돼도 도시에서는 그 밀과 같은 방식으로 도시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레방아의 이런 발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이런 도구들이 더 개발되고, 쟁기 이런 것들 개발되고, 또 숲이 이제 개간이 되고 등등. 그래서 결국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 증가라는 것은 창의성의 증가라고도 관계가 있고요. 문명의 발달의 아주 핵심입니다. 오늘날에 동의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근데 한번 21세기 현재 74억쯤 된다고 치면 가장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이 인구가 가장 많은 거죠. 점점 좀 늘어날 겁니다. 그 인구 증가라는 것은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커뮤니케이션 혁명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쌓아 나갈 때만 인구 증가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문명 위에서만 인구의 지속적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또 자유도시, 계약의 어떤 관행들이 늘어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주권이란 말이 좀 쉽지 않은 말인데요. 한자로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주는 주인 주자를 썼는데요. 권은 이제 그 저울추권입니다. 나중에 한번 한자를 찾아보시면 알겠죠.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sovereignty라는 거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principle이라는 뜻입니다. 원리, 원칙, 가장 높이 첫 번째 것. 그러니까 이 주권이란 말이 번역이 잘 안 된 것 같네요. 번역어인데 이건 분명히. 그러면은 주인의 권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는 주된 권리라고도 첫 번째 권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요한 권리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늘어난 인구들이 저마다 주요한 권리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질서가 창안돼야 됐죠. 새로운 정치 질서, 민주주의라는 건 뭐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초기 형태는 도시의 이러한 자치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시민의 자치권이 획득되는 첫 번째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에서 출현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탈리아 강력한 그 해양 교역들을 통해 가지고 피렌체가 대표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귀족과 또는 이제 왕과 시민들 사이에 끊임없는 이제 주권 다툼이 있어요. 권리 더 내놔라, 안 된다, 세금 더 내라. 그럼 이제 시민들은 이 군주에 대한 권리를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군주를 죽이지는 못해요.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군주와 시민들 사이에 절묘한 타협, 협정을 맺게 됩니다. 요걸 이제 제3의 신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의 시민이 정치적인 세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군주와 귀족들이 이제 그 정치적인 역할을 맡아왔는데 1400년대 말 1500년대로 오면은 그 사이에 1500년 사이에 시민들이 이제 지속적인 시민혁명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군주들이 시민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민혁명들이 거듭되면서 그 15세기, 16세기 거의 한 200년 가까이 시민혁명의 시기가 쭉 이어집니다. 한국은 이 과정이 조금 생략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민혁명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그 여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퍼블릭 오피니언이라고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요. 이게 좀 묘한 번역어죠. 여론하면 여라는 것은 여당할 때 줄 여자이기도 하고 많을 여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론. 또 론이라는 말도 이게 낱말 뜻으로 보면 좀 이상해요. 견해 정도가 돼야지 논하니까 이건 뭐 따진다는 뜻인데 그래서 번역이 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피니언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퍼블릭 오피니언만 하면 모두 생각이죠. 모두의 생각.
그러니까 퍼블릭 오피니언, 모두의 생각을 대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공개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공개.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17세기 중반 정도부터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공개라는 개념이죠. 오픈. 이게 뭐 공개라는 게 모두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모두가 보는 곳에서 생각을 모아야 되니까 이런 근본적으로 이제 알려주기, 알 권리라고 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첫 번째 중요한 것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시대에 딱 맞춰서 갖춰지게 됐는데요. 신문입니다. 하버마스가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품을 주고받는 거, 무역이 트레이드, 무역이라는 게 일어나죠. 무역.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런 물물 거래를 하는 것이죠. 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게 서로 잘 모르는 지역끼리 하다 보니까 정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인들 계급에서 상품 교류와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기 위한 신문을 발행하게 됩니다. 신문 발행. 그리고 이 신문을 발행하면서 결국 이것이 뭐 다양한 정보들이 실리다 보니까 사회적 공공성 이것들을 획득하게 됩니다. 우리 독립신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이제 이런 황성 순보, 순이라는 게 1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본이니까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다 독립신문이 이제 나오면서 독립신문에서는 뭐 주로 이제 학문 얘기, 계몽 얘기, 우리 민족이 깨어야 나야 된다 이런 근대화 얘기들이 막 본물이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상인들이 만든 신문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역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성 이런 것들이 계몽이란 차원에서 끊임없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담론들이 형성이 되고요. 이것을 이제 결국 국가가 신문을 행정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공론장이 갑자기 정치적인 그 영향력을 갖게 됐어요. 신문이 갑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시민 다수가 이런 공권력을 상대로 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신문이 발행되면서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공론화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매체를 갖게 된 거죠. 오늘날은 그래서 이제 TV라든지 또는 인터넷 이것이 아주 강력한 여론 형성의 매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공개라는 개념이 신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현이 되면서 이제 그 근대 사회에서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마구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언론을 장악한 사람들은 부르주아였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공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항 세력도 물론 만만찮죠. 하지만 결국 이런 지식계층인 부르주아들이 자신들의 집단적 계급 이익을 위해서 결국 부르주아적인 이런 시민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비르거 또는 이런 그 소사이어티라는 개념 속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르주아의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걸 이제 토마스 홉스가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간에 그 시민들이 추구했던 주권 개념하고 국가라는 것의 이 모순, 서로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체제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 새로운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유주의 국가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주 국가가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홉스 자신은 군주 국가를 군주를 인정하고는 있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전통적 의미의 그 군주 개념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전제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려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근대 사상가들이 인정했던 것이 생존권입니다. 이게 뭐 새로운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아주 새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나 중세에서는 신을 위해서 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가치여야. 근데 지금은 사라진 거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전제를 바꿨습니다. 가치나 이익이나 또는 종교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 명료한 그런 삶의 목표를 바꿔서 전제를 한 것이죠. 주권이란 말은 뭐 가장 높다 이런 뜻으로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독립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가 한국 조선을 대한제국을 강탈하는 것은 주권을 침탈한 겁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의사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허용돼야 됩니다. 그럼 국민 주권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말은 리퍼블릭이죠,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공화국이란 말을 버려야 되는 거죠. 모두의 것이다. 국민 모두의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국민의 그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국민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신문, 여론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통치돼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하느냐? 그것도 국민이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대리자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헌법 1조 1항이 얘기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말은 홉스의 이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나라는 국가, 스테이트, 나라는 모두의 것이다 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모두의 것으로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그 근거는 뭐냐? 두 번째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이 깨닫는 힘이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사람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홉스가 전제했던 거, 자연 상태라는 거,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저마다의 이익을 다투면서 전쟁 상태로 돌입하고자 하는 이런 상태, 이걸 이제 무법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없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법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해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감정 때문에 막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기도 하죠. 전쟁이 대표적이지 않나요? 전쟁을 한다는 건 누구한테 이득이 돼요? 그게
자기 죽으면 끝인데 그거 뭐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사실 홉스의 이러한 전제는 얼토당토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근대 사상가들에게는 이 두 가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 둘을 전제로 해가지고 결국 강력한 국가, 강력한 정부, 그리고 그 정부에 의해서 집행되는 공권력에 기반을 둔 법치, 이것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국가와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됩니다. 그럼 군주는 필요 없네요. 법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이런 군주제 대신에 실질적으로 법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군주제를 아예 부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주의의 기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생각을 잘 살펴봤고요. 이것이 공공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모두의 것이다. 그 모두의 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곧 나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익이란 말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존 로크는 이것을 프로퍼티라고 불렀습니다. 소유. 우리 이제 그 미국의 그 독립선언에 나오는 이제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이라는 이런 세 가지의 그 소유 개념은 로크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근대 사상가들이 현대의 이런 그 기반을 다 닦아놨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제 새로운 현실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다시 만들어가야 할 때가 됐는데요. 생명이라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생존이란 말과 좀 다른 것인데요. 살아있다.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 목숨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다. 삶이라는 것은 누구의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신앙심이 깊은 분은 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황제가 있을 때는 내 목숨은 내 게 아니고 황제의 것이야. 그리고 조선의 우리 유학자들은 그 목숨이 누구 거예요? 부모님 것이죠. 내 삶은 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게 된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오래됐을 것 같지만은 이런 생각을 가진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120년 정도 됐을까요? 그 삶이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이 삶이 나의 것이다라는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서양에서도 18세기 정도 돼야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유는 말할 것도 없죠. 자유는 동서양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추구됐던 겁니다. 모든 문명에서 자유는 가장 강력한 이제 어떤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종교도 모두 자유를 추구하고요. 정치도 자유를 추구하고요. 경제도 자유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가장 궁극적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자유는 이미 없어요. 그럼 어떤 자유냐?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상하게 관용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허용된 자유죠. 내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있는 자유는 무한대로 있는데 그래 마음대로 해놓고 하지만 너 그렇게 하면 넌 죽어. 이렇게 얼른 단서를 붙이죠. 너 여기서 떠들면 한 대 맞을 거야. 마음대로 해. 맞으려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떠들으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처벌을 염두에 두고 책임이라는 문제로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재산 또한 마찬가지네요. 행복은 미국 독립선에 나오는 행복은 재산이란 뜻입니다. 그걸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거를 행복으로 바꿨어요. 해피니스 정도로. 하지만 뜻은 똑같은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소유라고 이제 말했는데 로크는 우리말로 이걸 이제 프라퍼티를 소유라고 했습니다. 근데 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유 그러면은 말이 좀 이상해요. 소는 마을이란 뜻이고 유는 있을 유자인데 마을이 있다? 뭐 그런 뜻이 전혀 아니겠죠. 소유하면은 가진 것이란 뜻입니다. 좀 이상한 거죠. 소여라고도 또 쓴 적도 있습니다. 주어진 것. 한자로 쓰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퍼티라는 것은 나에게 덧붙여진 것이란 뜻입니다. 태어날 때는 빈손이잖아요. 딱 태어나자마자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 재산이 있고 수많은 것이 내가 덧붙여지게 되죠. 이런 게 바로 프라퍼티입니다. 주어진 것, 갖춰진 것, 이것이 소유죠. 소유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돈이라는 게 있고요. 화라는 화폐, 이게 전부 돈입니다. 돈. 또 하나는 이제 모아놓은 것이 있죠. 이게 재산할 때 재산입니다. 재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뜻은 모아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아놓은 것. 이거 우리말로 한마디로는 몬입니다. 모아놓은 것, 이것이 재산이야.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은 결국 내가 모아놓은 것이죠.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행 이제 잔고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 싹 지워지면 어떻게 돼?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되나? 안 없어지잖아요, 이런 거는. 좀 그래서 유동자산, 부동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나라는 것을 전제로 뒀을 때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 나에게 갖춰진 것, 내가 모아놓은 것, 이것을 소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는군요. 모두의 것이 있고 나의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것을 더 많이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럼 모두의 것이 줄어들겠네요. 이런 모두의 것과 자기만의 것, 제식으로 벌림과 아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 어느 시대에는 공공성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강조가 되고 또 어느 시대에는 사적 소유권이 강조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적 소유권이 극대화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기면 다 갖기라는 승자 독식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행복하죠. 노력한 만큼 다 얻을 수가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서 행복한데요. 하지만 실패자의 입장으로 간다면은 가장 불행한 시대를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빈곤은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느리는 상대적 빈곤은 극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적 소유권과 이 공공성을 딱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제 제도는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법으로서 이걸 제한을 하게 되죠. 보통 소유에 관한 모든 제한은 민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에 관한 법도 들어가 있고요. 상속은 왜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의 돈을 넘겨받는지를 정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재산 형성에서 중심입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걸 민법 법으로 정해놔 왜 그거를? 지금은 이제 균할 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모두를 똑같이 나눠주도록 만들어놨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자 상속이라는 것을 주로 했었죠. 맏아들만 다 주는 거야.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민법이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세금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등등 이 모든 법들을 권리에 관한 것인데, 권리라는 것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내 몫을 다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 법이라는 것이 가장 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가져야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지켜야만 하는 것, 그것이 법이에요. 왜냐? 가장 공공적인 것이니까. 말이 좀 우리말로 좀 쓰기 어려운데요. 모두 함께라는 말로 쓴다면 가장 모두 함께스러운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자유주의에서는 홉스나 로크나 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주권 개념을 확장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주권, 과연 우리가 그 공공성 안에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나라 안에서 누가 그런 최고의 그 권리를 갖는 것일까요? 뭐 근대 철학자들은 전부 개인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개인이라고 했을 때 결국 홉스의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보안, 치안, 내 재산을 지켜줄. 그러면 그러게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누군가는 군대도 가야 되고. 그럼 이거 어떻게 이 둘 사이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현대로 넘어오는 데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점점점 현대로 넘어올수록 우리는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췄습니다. 자본주의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은, 캐피탈이라는 것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캐피탈, 머리라는 뜻이야. 또는 수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서울, 수도.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죠. 캐피탈리즘.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간단히 회상해 보시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내 몸뚱아리는 이건 어차피 내 거야.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다양한 방식으로 갖춘 것, 나에게 딸려 있는 것, 소유물, 그것을 어떻게 내가 확장해 나갈 것이냐, 늘려 나갈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죠. 캐피탈 할 때는 바로 그 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소유지상주의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빌 게이츠 정도면은 국가를 살 수 있는 수를 갖고 있잖아요. 이건희도 뭐 그 정도 몇 개 나라 살 수 있겠죠. 삼성 공화국이 출연했습니다. 애플 공화국이 출연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한편으로는 상당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두 개의 권력이 생겨난 거죠. 예전에는 황제와 교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업이 또 하나의 권력이 됐기 때문에 자본주의화된 기업, 기업 국가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돈 앞에서 우리는 불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자 이거에 반대의 그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회주의는 결국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게 돼요. 생시몽 뭐 이런 사람들 아실 겁니다. 사회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까지 부르주아 사회가 만들어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이 노동자 계급이 착취를 당하고 피해를 입었다. 그들에게
그들의 정당한 몫을 되돌려 주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모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기 위한 새로운 혁명 이론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사회주의라는 좀 더 완화된 공산주의 대신 사회주의라는 좀 완화된 이런 형태의 정치 실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실험들은 현재 복지국가 이념 안으로 수용이 됩니다. 사회주의는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공공사업이라는 형태로 국가주도형 경제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공한 나라가 어딘가요? 대한민국이 대표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하기 전에 독일, 히틀러도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실패를 하게 됐죠. 이런 이제 공공 사업을 통해서 국가 주도형 경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주택, 교육, 노동 이 모든 것을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 경제 이러한 계획 경제를 추구함으로써 갑자기 그 소비에트 유니온은 경제 성장이 1년에 25%야? 지금 한국이 3% 가지고도 지금 쩔쩔매잖아요. 3% 했더니 잘했대. 25% 경제 성장을 보였어요. 이거 진짜 이 정도면 혁명할 만한 거죠, 그죠? 1년 사이에 25%면 이건 정말. 그런데 결국 이것은 자체 내에 또 다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정도의 그 공산주의적 혁명은 대안으로서 선택되지 않고 있고 마지막 우리가 갖게 되는 복지국가 모델입니다. 지나친 자본주의도 안 되고 지나친 공산주의도 안 되고 적절히 이것들을 잘 배합한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을 가지고 좀 안정화된 그러한 이제 발전 모델들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두 가지를 한번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이 두 측면이 있구나. 하나는 모두의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저마다의 것, 개인의 것으로 나눌 것이냐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것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모두의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야경국가라고 보통 하죠. 경찰국가. 치안이나 하고 도둑이나 잡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그런 자유주의 국가 개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 이제 그 1930년대 우리 미국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개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복지 정책이 오히려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켰다. 그래서 강한 국가 또는 큰 국가라는 개념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모두의 것이라는 이것을 강화함으로써 저마다의 것을 또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쪽이 먼저냐 저쪽이 먼저냐에 대한 이런 저울질이 있어 왔고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실험은 거의 끝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절히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부 개입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국가도 전문 경영인 체제처럼 전문 이런 정치인들을 양산해야만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정치인들을 기르고 있고요. 일본도 거의 사무라이 전문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점점점 정치의 세습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치가 전문가의 몫으로 점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 영역이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더 오늘날의 공공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참여라는 겁니다. 참여민주주의라는 말을 우리 촛불혁명 때 계속 듣게 되셨죠. 함께하기인데요. 함께하기. 지금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도 아니고 바로 참여라는 겁니다.
참여라는 말이 조금 더 발전되면 이제 자치라는 건데요. 지방자치라는 것을 우리가 쓰게 되고 지방분권 이런 말들을 지금 헌법 개정에서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지방분권이죠. 지방자치. 근데 이 자치라는 말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1990년대 이후 20세기 말부터 아주 철학계에서는 커다란 흐름으로 요구해 왔던 겁니다. 커먼스, 함께 이제 가진 것들, 함께 가져야 하는 것들, 학교, 함께 가져야 되는 거죠. 또 병원, 그다음에 교통, 의료, 또 환경 이런 것들은 모두 함께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함께하기라고 하는 중요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분배에 참여하고 이 부분이 이제 21세기에는 공공성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세계 문자 심포지아 같은 예술 행사에서도요. 이제는 이 참여의 과정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하승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가버넌먼트에서 가버넌스로 이행을 하고 있다. 가버넌스. 그럼 이제 가버넌스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가버넌스라는 것은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사이버네틱스라는 것은 기자비술이라는 뜻입니다. 기자비술, 운전술, 항해술 이런 뜻이죠. 항해, 운전. 그럼 사이버네틱스라는 건 방향성이 분명히 있는 거네요.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추구하는 방향은 모두에게 좋은 삶이라고 딱 정식화할 수 있습니다. 승자에게, 이긴 사람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모두에게 좋은 삶. 이걸 잘 이해하려면 롤즈도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말은 쉽게 이해가 되죠. 모두에게 좋은 삶이 어떤 삶일까요? 삶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모두에게 좋은 삶으로 맞춰가는 것. 그럼 모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퍼블리시티네요. 공공성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삶. 좋다라는 것은 결국 몫에 관한 것입니다.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이 돼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균등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나눠 갖는 건 아니에요.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평등, 실질적 평등. 공정 가운데서 불균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방향을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공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형평과 공정.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불균등한 분배는 허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모두에게 좋은 삶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이제 모두의 것을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의 것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이걸 하려면 일단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탈원전 공론장 토론에서 잘 보여줬습니다. 모두의 것에 관한 바다 또는 물, 땅 또는 건물 또는 뭐 공공 이런 시설들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돼야 되고요. 이건 알 권리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에 우리가 직접 저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이런 몫을 챙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이러한 과정은 두 가지의 반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화라는 것이고 글로벌라이제이션, 또 하나는 지방화라는 것입니다. 로컬리제이션. 이 함께 가진 것들이
이제 뭐 바다로 보자면은 우리 한국의 영해라고 하는 한국의 바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 전체가 사실은 함께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는 기후 또 노동의 세계와 생태계, 요즘 뭐 기후 변화는 정말 전 세계적인 문제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논의하려면 유엔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겠죠. 유엔 차원에서 논의가 된다는 것은 개별 국가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함께 가진 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커먼스에 대한 논의죠. 개별 국가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권을 갖지 못합니다. 이걸 다룰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NGO죠. 또는 NPO죠. 그러니까 이제는 NGO, NPO가 처음에는 국가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 문제의 세계화 때문에 NPO, NGO들이 오히려 국가를 넘어서는, 국가와 국가를 넘나드는 초국가적인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은 NGO나 NPO로 뛰어드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지방화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로컬리제이션, 지방화보다 이제 지역화가 좀 더 좋은 번역어입니다. 로컬 푸드라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로컬이라는 것은 글로벌의 반대 개념으로 좀 쓰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마을에 그 어촌이라고 봅시다. 그 어촌에 이제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한 바다를 어떻게 그냥 배분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데나 가서 잡아도 좋을까요? 이런 막 고기 잘 잡히는 곳에 서로 먼저 가려고 엄청 다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막 빠글빠글 몰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물고기 씨앗이 마르죠. 그래서 이제 고갈됩니다. 특히 이제 저기 중국 어선들이 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물고기를 잡을 때 어획량을 조절하는 건데요. 어획량을 조절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물 눈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치어들, 어린 물고기를 못 잡도록 하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건데, 중국 어선들은 이 물고기의 그 어린 물고기들까지 잡으려고 눈을 촘촘한 걸 써요. 그럼 올해는 잡지만은 내년에는 물고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지속적인 서스테이너블이라는 지속적인 물고기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물고기를 잡는 어구들, 방식, 다음에 시간, 다음에 이제 바다를 분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대에는 그런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율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입산을 금지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휴양림이라고도 휴양해가지고 산들이 그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지역화죠, 그러니까. 이건 정부 차원에 할 수가 없어요. 자치라는 개념으로 다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엔 자치와 협치라는 것을 둘 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그 국회를 보면 협치란 말이 좀 무색해지는데요. 자치도 안 되고 협치도 안 되고 뭐 그렇죠 지금. 협치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치의 다른 말은 협치입니다. 스스로 규율을 정했어요. 자, 물고기를 잡을 때는 새벽 4시부터 뭐 밤 12시까지만 잡습니다. 그럼 서로 협력해야 돼요. 한 사람이 그걸 안 지키면요, 모두가 안 지키게 됩니다. 협치가 필요한 거죠. 자치에는 기본적으로 협치라고 하는 중요한 또 다른
카운터파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성이라는 것이 결국 오늘날에는 공공재라는 개념으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공공성 개념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공공재라는 것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공재라는 개념으로 오면 두 가지 개념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CSR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Corporate, 기업,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거 단순히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적인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회계의 투명성, 그다음에 고용의 건전성, 그다음에 인권 보장,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그리고 친환경 제품의 생산, 이런 것들이 바로 폭넓게 논의가 되고 있죠. 이게 다 뭡니까? 커먼스예요. 공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는 이러한 우리가 함께 가져서 함께 나누어 써야 하는 것들을 기업도 똑같이 공유물로 인정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눠줘야 된다. 이제는 뭐 기업이냐 국가냐 개인이냐 이런 걸 따질 수가 없게 된 거죠. 전 영역에서 커먼스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유엔에 보면은 글로벌 컴팩트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과 컴팩트가 있죠. 원래 컴팩트라는 게 이제 한 번에 뿌리다 이런 뜻이야. 한꺼번에 싸다, 한 번에 묶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담아놓은 것을 이제 컴팩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개의 이제 뭐 안건들, 인권, 경제,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글로벌 컴팩트 이런 것들을 선언해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이제 공유 커먼스에 대한 전 인류적인 책임을 이제 부르짖는 10개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글로벌 컴팩트라는 것이고요.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점점점 세분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지금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 이런 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먼스에 대한 바다 또는 환경 또는 전쟁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이 인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인류 문명의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가 합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컴팩트는 조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반하는 나라들은 이제 공동의 이런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도 쓰고 있고요. 휴먼 라이스가 핵심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레이버 스탠더드, 이런 노동의 표준화 이런 것들도 중시되고, environment 환경도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고요.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공공성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법제화는 좀 더 정교하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퍼블리시티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도 좀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거 아시죠? 협동조합도 그런 하나의 큰 흐름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공유경제, 에어비앤비 등등 이런 것들은 절대 사그라들 그런 흐름이 아니고요. 점점 더 강화될 흐름이고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뭘 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나중에 이것은 인류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공공성이 곧 나만의 어떤 사적인 재산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이 둘을 굳이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마치고요. 뭐 토론 또는 질의응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좀 멈췄다가